안녕하십니까. 리서치 3팀 장수민입니다. 헥토 파이낸셔널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년 4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현재 주가 32,800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산업 분석에서 시작하여서 기업 분석으로 도출된 투자 포인트를 제시해드리고 리스크가 반영된 밸류에이션을 진행하면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PG라고 불리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 서비스입니다. 소비자와 가맹점이 있으면은 카드사와 은행이 있고 그 사이에서 결제 대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G는 거래가 거래 건수로 비례해서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 흐름과 거래 흐름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평균 피지 이용 건수와 이용 금액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24년도 데이터를 보면은 빨간색 막대가 1조 3,676억 원으로 일평균 이용 금액을 볼 수 있고 이용 건수와 이용 금액은 물가 상승과 소비 증가에 따라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속에서 시장의 구조와 플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지급 서비스 제공 업체는 전자금융과 금융회사를 합친 수로 2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242개로 더 증가함을 볼 수 있고 등록 업체는 약 154개가 있습니다. 상위 피지사 우리가 다 들어본 KG 이니시스, NHN, 토스페이먼츠와 나이스페이먼츠 같이 시장 점유율이 상위 피지 4개사가 약 65%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규모와 플레이어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은 실질 거래량은 상위 플랫폼에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사는 특정 니치를 특화한 기업이 현재 살아남고 있는 구조입니다. 기업 분석하겠습니다. 모든 결제 수단을 보유한 핀테크 플랫폼입니다. 동사는 가상계좌, 간편 현금 결제와 펀뱅킹, 쥐뱅킹 등 PG 글로벌 정산 선불 지역 화폐, 마이데이터와 같은 계좌, 카드, 현금 선불까지 지급 결제 시장에서 모든 밸류 체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래 표는 동사 IR 자료에서 가져왔는데 가시성이 좋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로 동사 홈페이지에 있는 동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부를 전체 캡처를 해온 자료인데 다음과 보시다시피 모든 결제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비즈니스 모델에서 세 가지 정도의 수익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액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퍼센테이지로 받는 구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건당으로 정액 수수료를 받으면 세 번째는 이제 월 단위로 또는 1년 단위로 시스템 이용료를 수취하는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지를 보면은 카드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율 중에 일부를 피지 매출로 잡고 피지는 이제 매출 원가에서 수수료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원가율은 80% 내외로 낮은 마진이지만은 높은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고 두 번째 보시면 간편 현금 결제에서 이커머스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가맹점으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은행 이체의 수수료를 빼면은 마진이기 때문에 원가율은 35%에서 40% 수준으로 피지보다 볼륨 자체는 낮지만은 원가가 높은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상계좌와 펀뱅킹으로 이런 공공기관이나 대형 플랫폼 고객마다 가상 계좌를 발급하고 그런 인프라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이체를 대량으로 서비스해주는 B2B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피지가 가장 거래량이 높기 때문에 매출액에서도 50%가량의 매출액을 보유하고 있고 그 나머지 간편 현금 결제, 뱅킹 서비스, 기타나 작은 사업 부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개년 매출액 추이입니다. 25년도 기준으로 매출액 1874억, 영업이익 156억 원을 유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8.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뒤에서 실적 리뷰를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실적 리뷰입니다. 21년도에 1104억에서 24년도 기준으로 CAGR로 13% 상계년 성장하였고 영업이익률은 25년도 8.3%로 24년도까지 PG가 CAGR로 20% 이상 고성장하면서 OPM이 희석이 되었고 또 25년도에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그 이후에 믹스 효과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25년도의 경우에는 중속 회사의 영업권 평가 손실을 선제 처리하면서 순이익이 감소하였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가상계좌 결제 서비스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인프라로 지자체별 세금 납부 시스템의 백엔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거의 독과점 시장으로 경기와 무관하게 사용되는 인프라인 만큼 다운사이드가 매우 제한적인 그런 동사의 캐시카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사업 부문인데 어, 현금 결제나 가상 계좌에 비해서 원가율이 낮아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고마진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변동비가 낮은 플랫폼 사업 특성상 한번 구축된 시스템으로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마진율이 상승하는 레버리지 극대화의 진입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사가 운영하고 있는 신사업과 레퍼런스들인데 신사업으로는 이제 STO와 같은 토큰화 증권 또 카페이나 마이데이터 사업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STO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24년도에 키움증권과 증권사에 제휴를 하였으면서 25년도부터 조각 투자와 결제 예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상반기 기준으로는 지금 분기당 20% 이상 성장했다고 동사에서는 발표를 하는데 이제 실제 매출 규모는 미비해서 금액이 확인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이커머스의 레퍼런스가 있는데 신사업의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대비 약소하여서 의미 있는 좀 데이터 분석을 제시드릴 수는 없겠지만 동사 IR에 따르면은 23년도 크로스보더 출시 이후에 연 200% 이상 고성장하고 있으며 26년도에는 계좌 발급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영진의 신사업에 공격적이며 긍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업 분석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CPN에 합류했다는 바입니다. 시사하는 바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의 편입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글로벌 정산 시스템에 그런 직접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가상계좌나 외화 정산 인프라 위에 USDC 기반 스테이블 코인 결제 정산 레이어를 단순 추가를 하면서 지금 국내에서 피지 결제사가 아닌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자산의 결제 인프라 플레이어로 특정 니치를 특화했다는 산업 분석 맨 첫 번째에서 다뤘던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N에 합류를 하면서 해외 가맹점의 플랫폼의 원화 정산이 시작되고 B2B 무역 대금을 결제하는 그런 인프라를 깔면서 외국인의 근로자 송금 또는 컨텐츠나 커머스 인액 결제 등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해서 정산 인프라의 허브 포지션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이제 동사 IR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2030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약 4조 달러로 전망되며 25년도 월 결제 규모는 이미 1조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글로벌 송금 시장은 40년 이상 스위프트로 고착화되었지만 스위프트와 같은 경우는 실시간 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에서 송금 시장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것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통 금융과 비즈니스 레퍼런스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규제와 라이센스인데, 아시아 내에서 표준화된 블록체인 정산 인프라를 갖춘 로컬 결제 시스템 공급자는 극소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디지털 자산 기본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 제정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 증권 등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동사는 이미 이런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친화적인 인프라 사업자로서 제도 변화의 수혜가 가능합니다. 법안 통과 시에 스테이블 코인의 BM 규제 리스크에서 투자 포인트로 전환되는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규제 및 제도화가 되면은 규제 장벽이 생기고 이거 자체가 지입 장벽을 형성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규모가 성장을 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결제 비중이 전 세계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실행된다면은 연간 수십조 원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되며 유통 규모도 다음과 같고 23개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문지기 같은 그런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 및 제도화가 되면서 규제 장벽이 생기고 이것이 다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 연동형 디지털 자산은 일반 디지털 자산과 구분이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보다 엄격한 인가제가 적용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은행 중심 발행 구조가 유력한 가운데 비은행 핀테크는 계좌 기반에서 인프라 제공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사는 계좌 기반 간편 연결 결제와 해외 가맹점 외화 정산 등 계좌 인프라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산의 허브로 확장되며 CPN의 합류와 이제 ARC 파트너 편입으로 USDC 기반 글로벌 결제 송금 인프라에 직접 연결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제도화에 편입된다면 이런 삼각구조 속에서 수수료 풀을 선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크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상위 PG사와 플랫폼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수수료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이제 BM이 실현됨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BM 구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로는 간편형 현금과 휴대폰 결제에서 경기 둔화 시 부실과 충당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매출은 성장하지만은 이런 치킨 게임이나 마케팅비의 증가로 OPM이 과거보다 낮아지는 그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년도는 25년도에 YOI를 소폭 확장하여서 20% 성장을 적용하였고, 원가율은 평균을 적용하여서 1,304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판관 비율 또한 증가율을 고려하여서 32%를 적용하였고, OPM은 약 10%가량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이 225억이 나오고, 명목세율을 적용한 당기순이익은 165억 원으로 EPS는 1,181입니다. 지금까지 약간은 내러티브하게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로 좀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베이스 케이스와 같은 경우는 침투율을 10% 가정했을 때 1.4조 원의 시장에서 점유율의 20%를 공략을 하고 0.28조 원의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레이트를 적용을 했을 때 매출액이 42억 원, 신사업으로 추가되는 EPS는 약 93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케이스로는 점유율이 2배 상승한 40%로 가져가는 비율도 0.2%로 확장을 하여서 신사업으로 추가되는 EPS는 243입니다. 27년도를 보면은 레거시 밸류를 적용했을 때 매출의 15%를 가정하면서 OPM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반영하여서 10.5%로 책정을 하였을 때 당기순이익은 200억 원 수준으로 EPS가 다음과 같이 나오면 앞서 신사업으로 증가할 수 있는 베이스 케이스와 불 케이스의 EPS를 적용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년도 불 케이스의 PR 밴드를 녹여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겟 프라이스는 24배율을 적용하였을 때 약 42,200원 정도, 36배에서는 63,300원 정도로 해외 유사 기업을 보았을 때 포워드 PR이 24배에서 26배를 받는다고 봤을 때 이제 피어 그룹에 대비해서 PR은 적정 수준인 것 같고 성숙기에 진입되는 이제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어, 약간 디스카운트된 PR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클, USDC 발행사는 포워드 PR을 100배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24배에서 36배의 PR 밴드는 충분히 발생 가능한 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밴더사로서 국내에서 BM이 현실화되면 충분히 가능한 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케이스에 의한 시나리오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특정 배율을 정해서 특정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드리진 않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를 제시드리지만 아직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팔로우업하면서 매매 시나리오를 공유드리겠음을 약속드리며 세미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